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동상 하나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분, 박정희 전 대통령. 한쪽에선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의 상징이다, 대구의 자존심이다 외치고요. 다른 한쪽에선 독재자 우상화 사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라면서 맞서죠. 아니, 서거한 지가 언젠데 왜 우린 아직도 이분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걸까요? 흔히 한강의 기적 하면 다들 박정희 이 한 사람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말이죠, 사실 그 엄청난 경제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대통령과 맞짱 뜨면서까지 실행에 옮긴 숨겨진 설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이름도 없이 갈려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도 있었죠. 오늘은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졌던 진짜 얘기, 한강의 기적의 막후를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1960년대 초 대한민국, 이건 나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금 얼마죠? 아프리카 가나 수단보다도 못 살았고요. 경제는 미국 먼저 없으면 그냥 바로 국가부도 수준이었는데 전체 수입의 70%를 원조로 메꿨으니까 말 다 했죠. 실업률은 30%를 넘었고 수도나 전기는 서울 일부 지역에나 들어오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여유나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였던 시절입니다. 바로 그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탱크를 몰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뭘 받겠어요. 군대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틀어쥐고 목표 하나 딱 정해서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국가주도 산업화, 이른바 만주 모델을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거다, 한국에도 이 시스템을 이식해야겠다. 권력을 잡자마자 박정희가 한 일은 아주 심플하고 과격했습니다. 첫째, 전국의 모든 은행을 국유화해서 돈줄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둘째,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경제기획원, EPB를 만듭니다. 셋째, 수틀렸을 때 반대하는 놈들 싹 다 잡아들일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CEO가 된 박정희,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가난 탈출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군인이지 경제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어벤져스를 소집합니다. 바로 경제관료들이죠. 이분들이 진짜 배기 설계자들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불도저 장기영 부총리입니다. 이 양반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통금 직전까지 일을 했는데 화장실에 전화기까지 설치했다는 건 거의 전설이죠. 장기영 부총리가 성장 무조건 성장을 외치는 스타일이었다면 그의 뒤를 이은 김학렬 부총리는 정반대였어요. 마르고 깐깐한 스타일에 성장도 좋지만 안정도 챙겨야 한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이었죠. 이번은 상관이었던 장기영한테도 막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강단이 있었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방향만 제시하고 실무는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게 바로 박정희식 용인술의 핵심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천재 관료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볼까요?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1차 계획의 목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 쉽게 말해서 맨날 수입해 쓰던 비료, 시멘트 같은 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였어요. 이때만 해도 수출은 가발이나 합판 같은 거 팔아서 겨우 1억 달러 넘긴 게 자랑거리였죠.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이 83달러에서 126달러로 뛰었으니까 일단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차로 몸을 좀 풀었으니 2차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립니다. 슬로건은 산업구조 근대화. 이때부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수출에 올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2개의 거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 건설 계획이죠. 이 시기에 연평균 9.6%라는 미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돈 미쳤죠. 3차 계획은 중화학공업화 선언으로 요약됩니다. 이제 가발 팔아서는 답 안 나온다. 배 만들고 차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어서 팔자 이거죠. 1973년 드디어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터져 나왔고 현대중공업이 울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을 완전히 추월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는 법. 4차 계획 시기에 대한민국은 된소리를 맞습니다. 자력 성장과 형평이라는 그럴듯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중화공업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 부작용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2차 석유 파동까지 겹치면서 1980년에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한강의 기적 신화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거대한 계획들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긴 건 바로 재벌입니다. 박정희는 재벌들을 아주 영리하게 다뤘어요. 쿠데타 직후에 이승만 정권 때 부정축제했다는 혐의로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기업인들을 싹 다 잡아들입니다. 이게 채찍이죠. 까불면 죽는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풀어주면서 당근도 줍니다. 정부 말 잘 들으면 은행 대출, 세금 감면, 그리고 독점 사업까지 싹 다 밀어준다. 대신 수출 목표 못 채우면 국물도 없다. 이건 단순한 정경 유착이 아니라 성과에 기반한 정경 협력의 한 모델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당시에 한국의 저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이 기적의 연료, 첫 번째 자금줄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미국은 야 너네 경제정책 그따위로 할 거면 원조 끊는다 하고 압박을 넣었어요. 특히 수출에 불리했던 원화 환율을 130원에서 달러당 255원으로 확 올려버리라고 강요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치가 한국이 수출 중심 국가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자금줄은 일본이었습니다. 1965년 박정희는 엄청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밀어붙입니다. 그 대가로 일본에서 총 8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내죠. 당시 한국 1년 예산이 3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로또 맞은 수준을 넘어선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바로 포항제철소 같은 핵심 기간 산업에 쏟아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줄, 이건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32만 명의 젊은 애들을 보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과 기술을 얻어냈습니다. 미국 시장에 우리 제품을 우선적으로 팔 수 있는 특혜도 받았다고 하죠. 하병 군인들이 목숨 걸고 벌어온 달러, 베트남 특수로 성장한 기업들, 한강의 기적의 밑바닥에는 베트남 정글에 뿌려진 한국 젊은이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청구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1970년 서울 평화시장, 허리도 못 펴는 좁은 다락방에서 15살짜리 소녀들이 하루 14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이틀. 이걸 본 22살의 청년 재단사 전태일은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는 노동청, 시청, 갈 수 있는 곳들은 다 찾아다녔다고 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도 씁니다. 기록으로도 남아있죠. 각하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12시간까지로라도 줄여주시고 일요일은 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절절한 호소는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품에 안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의 마지막 유언은 배가 고프다 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고 압축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장의 그림자는 도시 빈민들에게도 덮쳐왔습니다. 1970년대 초 정부는 서울의 판자촌을 밀어버리고 거기 살다 10만 명의 사람들을 경기도 광주군 지금의 성남시 땅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정부는 그곳을 낙원의 도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거긴 그냥 허허발판이었습니다. 일자리나 학교나 병원은커녕 마실 물도 화장실도 없었다고 해요. 정부는 그냥 10만 명 모아놓으면 알아서 먹고 살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뿐이었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노가 쌓여가던 1971년 8월 10일 정부가 약속을 깨고 땅값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자 주민들은 폭발합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관공서를 부수고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향했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 빈민 봉기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 도시 빈민들의 봉기, 이런 사건들은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선성장 후 분배라더니 성장의 과실은 도대체 누가 다 먹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터져 나온 거죠. 위기에 몰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더 강력한 억압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키는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은 기가 막히죠. 대통령이 국회에 이어 3분의 1과 모든 판사를 임명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긴급조치권까지 갖는다. 이건 그냥 내가 법이고 국가다. 사실상 종신독재 선언이었죠. 박정희는 경제혁명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내가 다,
휘어잡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논리 아래 중앙정보부는 반대 세력을 고문하고 탄압하는 공포의 기구가 됐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개발은 독재의 명분이 됐고 독재는 개발의 수단이 되는 악순환의 꼬리가 완성된 겁니다. 1979년 18해 동안 이어진 철권 통치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중화공업 과잉 투자로 경제는 휘청이고 민심은 흉흉해졌죠. 마침내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 부마민주항쟁이 터집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이 사태를 보고 박정희에게 직언했지만 돌아온 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싸늘한 대답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 박정희는 자신의 신복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쳤다. 김재규의 이 말은 박정희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결국 스스로가 파멸까지 이르렀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여기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으로는 국민을 억압하는 착취적인 제도였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기업에 성장 인센티브를 주는 포용적 제도를 채택했다고 분석합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박정희 개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집착과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종의 행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즉, 박정희 모델은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공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같은 기업가를 중동의 사막까지 달려가게 만든 그 엄청난 동기부여, 그게 바로 박정희식 포용적 경제제도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빈슨 교수는 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포용적인 장치가 없으면 포용적인 경제를 지속할 수 없다.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라면서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상식적이지만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대구의 동상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박정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잿더미에서 나라를 일으킨 영웅,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역사는 그가 둘 다였다고 말합니다. 박정희는 우리에게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지만 동시에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다라는 폭력적인 사고방식도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빛과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어쩌면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미래를 향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성장이 먼저인가? 인권이 먼저인가? 효율이 먼저인가? 민주주의가 먼저인가? 이 지긋지긋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